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국법 이숙규입니다. 30회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에서도 한 6, 7문제는 범위를 벗어난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평소에 예상은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틀리고 못 풀어도 관계없는데, 늘상 연습하던 문제를, 그런 주제를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것, 75% 레벨에서 반복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의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실패를 한 사람들은 절대로 두 문자로 외운다든가 축약을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법조문을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번 시험도 지구단위 계획에 개념을 던져놓고 뭘 설명하느냐, 용도, 지역, 지구 개념을 전체로 던져놓고, 그 다음에 법조문 전체 문장을 던져놓고 그 문장 속에서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공법 양도 방대하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단순한 축약해서 암기하지 마시고 법조문을 그대로, 문장을 그대로 자꾸 익숙하셔야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금 공부 방법도 바꿔보고 30일의 향후 시험에서는 반드시 실패가 없이 합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상 가능한 문제인데, 용도, 지역 등이 변경돼서 법률이 개정 폐지돼 가지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할 때 돈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맞는 것은 지문이 쭉 맞는데 3번 틀린 걸 찾는단 말이에요. 3번에 광역시장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그 다음 용도적인 개정으로, 변경으로 완화 풀리는 곳,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규제가 풀리는 곳이에요. 풀리는 곳, 땅값 막 뛰는 곳, 인구가 막 늘어나고 허가 건수가 막 늘어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올바르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이 맞고, 그 다음 입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한인데,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로 안 되죠. 수도 없이 반복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민이해관계자는 기반시설 기지 산업유통,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 산업유통개발재능지구 관련된 거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서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그 기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제한자하고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건 정말 어떻게 틀릴 수가 없는 거죠. 3번에 산업유통개발재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정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 지정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제안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였는데 국공유지 제외하고, 그래서 제안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5분의 4 동의 얻을 때 국공유지가 제외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같은 건 답이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이런 건 개발행위 허가도 연초부터 수도 없이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틀리면 안 되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대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안 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행위 할 때 이행보증을 맺지 안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환경오염 방지를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때 허가 신청한 자 의견 듣는 것은 틀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5번은 행정청, 비행정청 바꿔놓으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여러분요, 기존의 시설에 대체되는 걸 새로 설치했다면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요. 전부. 기존의 용도 폐지된 시설도 전부 무상으로 귀속해요. 절대적 무상 귀속이라고 그래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았다. 기존 시설에 대체된 걸 설치했다. 새로 설치한 놈은 관리하고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기존의 시설 부지는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다. 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 설치했다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 이러면 요거는 비행정청일 때. 그 다음에 요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전부 무상으로가 아니라 요 설치하는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기수될 수 있어요. 양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청일 때, 요거는 이제 행정청이 아닌 게 아니고 행정청일 때라야 맞다. 서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맞고 다 틀렸죠. 그 다음에 지금 44번 문제가 국토법령상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일장 전체가 쫙 절차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운이 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할 때 공청회 여러 이고 성장관리 방안 주민 의견 듣고 시범도시, 이건 얘는 이제 평소에 잘 못 외웁니다만은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심의 거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1년 내내 딸랑 심의 거친다. 주민들의 의견 없다. 강조를 했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진짜로 10초도 안 돼서 답을 찾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초를 도외시하냐면은 항상 교과서의 정의라든가 기본 표현들은 도외시하면 안 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전부라고 하면 안 된다고. 토지용의 합리화, 기능을 정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을 말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광역 도시 계획이란,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우지 않으면서 자꾸 막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서도 누구나 다 나온다고 한 것들보다는 그런 거 일반적으로 다 나왔지만은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들도 몇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지금 46번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시험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제. 국가나 지자체가 자연취락지구, 원래 시험의 수준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지을 수 있냐 없냐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와야 하지, 이것처럼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 정진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것은 너무나도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다시 외우지는 말고 이렇게 허를 찌르는 문제가 한두 개 나오는구나 하고 참고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해당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게 평생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 47번 용도 지역별 작년에 시험 나온 게 분석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건폐율이 출제됐다. 그러면 30회 시험에는 용적률이다. 용적률 기본 21개 용도 지역별 기준 외워놓고 용적률 특례 딱 기억해 놓으면 전혀 그 용적률 가장 큰 거 준주거 지역 용적률 500%, 일종 전용 100%, 300, 그 다음에 350, 400 가장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 그래서 앞부분에서는요 12문제 중에 아까 한 문제 정도 빼고는 다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자 요새 출제 경향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법조문을 그대로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압축해서 풀면 안 돼요. 압축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 앞으로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20년 찾아놓고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하는 것은 항상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런 문제는 문장을 자꾸 익숙하셔야 되죠. 5번. 그 다음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제가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 다 외울 수 없다. 그 대신에 가장 높은 게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2.1, 1.9,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종건생, 그 다음에 공동사등, 문정이 운자,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수단 1.4, 그 다음 마무리 일종건생, 판매주 1.3. 그럼 그것만 외우면 이거 나오면 무조건 다 푼다 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유발개수가 높은 게 뭐냐? 자, 위락시설이 넘버원,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이종건생인데 관광휴게보다 위락이 없으니까 얘가 수치 몰라도 아무거나 0.7, 0.7 다 필요 없어요. 관광휴게시설 수치가 얼마인지 몰라도 1.9 못 외워도 위락시설이 없으면 제가 가장 큰 높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런 것들은 향후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발개수는 몇 가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락하려면, 놀라면 관광버스 타고 간다. 위락시설, 그 다음 제일 높은 게 위락, 그 다음에 관광휴게, 그 다음에 2개 나왔으니까 마무리 이종건생, 1등, 2등, 3등 나왔으니까 공동 4등 4마리. 그래서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문종이 운자, 4놈이니까 1.4. 그 다음 마무리 일종건생하고 판매시설 1.3, 1.3. 요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버원 위락, 넘버2 관광, 위락하려면 관광버스 타고 관광휴게, 그 다음에 넘버3 이종건생, 그 다음에 넘버4 4마리, 문종이 운자 1.4 이렇게 외워놓는 겁니다. 앞으로도 30일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용도지구, 작년에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시험을 냈기 때문에 용도지구를 하나 내긴 냅니다만은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용도지구의 개념 정리라든가 행위 제한 둘 중에 하나다. 아마 개념 정리나 종류를 내는 게 더 자주 나올 것 같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종류단 말이에요. 세분되는 것.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맞단 말이에요.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특정개발 방제는 없지요. 경관지구 자시특, 그래서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 경관지구, 자시특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취락지구는 워낙 중요한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지구. 그래서 옳은 것만을 제대로 골라봐라. 뭐 기억 딱 나오죠. 기억이 딱 옳은 거다. 이런 문제들은 수험생이라면 최소한의 기본이다 하는 거. 자, 51번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12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없도록 출제한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20년 넘는 경험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3종 일반지구 안에,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자, 대통령 영에 따라서 허용되는 게 있고, 지자체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내용은 도저히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도 단란주점 격리병원은 지울 수 없을 것이고 3천 미만인데 위험물 제장 처리 중에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이거는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허용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 제외하고. 올해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조례로 허용되는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박스가 제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암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란, 용도 지구란, 용도 구역이란
이런 개념을 도외시하고 수준 높은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기본적인 걸 잘 하시는 사람들이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 우리는 100점, 90점 필요 없지요. 용도, 지구란 하고 문장을 통째로 외웠다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등등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기역은 용도 지구 나와야 되고 리어는 용도 지역이 나와야 되지요. 이런 것들은 꼭 다시 한번 문장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제가 학생들 확인해 보니까 실수 많이 합니다. 자, 53번부터는 도시개발법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공법의 출제 경향은 앞부분이 쉬우면 뒤에가 어렵고 앞에가 어려우면 뒤에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쉽다가 쫙 쉬운 게 아니고 뒤에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나옵니다. 개발구역 지정 옳은 것은 도시개발구역은요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국가가 직접 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들어온다.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들어오거나 자, 시도 대도시에서 걸쳐서 여러 개 시도에 개발구역 지정하면 일단 협의를 시도 대도시장이 먼저 합니다. 누가 지정할지. 그 협의가 안 돼서 빡 터지거나 천재지변 난리가 났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관한 것은 머릿속에 딱 사진 찍듯이 넣어놔야 됩니다. 대도시시장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도행정구에 걸치면 면적이 넓은 게 아니고 그 둘 이상 도지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누가 지정할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만 미만이면 사업시행지구를 둘 이상 분할한다. 분할해서 지정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없습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요 먼저 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칙은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합니다만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연 5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험 보실 때는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 그것만 제대로 외워도 아무것도 몰라도 답은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54번. 참고로 우리 문제는 B형입니다. B형. A형이 아니고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문제를 2번씩 비틀어 놓은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게 지금 뿌리를 알아야 이 문제를 이해됩니다.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요. 자, 그러면 개발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거나 자치단체가 시행자도 될 수도 있고 대표 선수가 LH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도 될 수 있고요. 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나 얘들이 설립한 조합이 시행자 될 수 있어요. 조합은 환지 방식만 됩니다만은 기타 민간 시행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될 때 이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도시개발 사업이 3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자, 수용 및 사용 방식이 있고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의할 점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법은 뭐라고 되냐면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 또는 조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저런 식으로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거나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와서 조합 설립 못하니까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환지 방식이라도 구역 지정권자는 말이에요, 시행자 정할 때 굳이 소유자 조합을 고집 안 해요. 고집 안 하고 지자체, LH공사, 지자체, 지방공사, LH공사, 그 다음에 각종 외부감사 대상되는 자, 얘네들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시행자를 구역 지정권자 정해줄 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소유자 또는 조합을 정해주는데, 얘네들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이 안 올라온다, 지자체장이 공공시설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을 무조건 지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자체, 지방공사, LH공사, 외부감사 대상대 얘네들 중에 하나를 정해서 네가 하라, 환지 방식이라도 라는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이 문제인데, 그러면 그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골라봐라. 국가는 여기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자체도 있는데 국가를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54번 문제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시행자를 정했다. 소유자 조합 지정 신청 와서 지정했다. 그런데 애들이 구역 지정 후 1년이 가도록 실식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인가 받고 2년이 가도록 공사 착수 안 하거나 부도 파산 났다, 지정 취소. 그럼 또 시행자를 딴 놈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한번 뒤틀어 놓은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옳은 것은 자,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은 후 60일 내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 신청한다. 우리요, 자, 사업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되고, 공사 완료되면 지정권자 찾아가서 준공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면 돼. 그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면 되는데 환지 처분 신청할 이유는 절대 없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2 이상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보류지는 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환지계획 구역별로 측정할 수 없다. 환지계획 2 이상으로 구분될 때는 구역별로 책정을 따로, 사업비 보류지 따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표현이지 이것은. 그 다음에 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사 끝났으니까 감정가격으로 해야지, 이건 개별 공시지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되어도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 및 기타 임차권자 권리자 등은 예정지에 가서 사용 수익을 하고 종전 땅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 하면 틀리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포함된다고 환지 계획의 내용 암기해 놓으라고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지요. 좀만 공부를 집중해서 했다면. 자, 환지 방식, 시행 방식 옳은 것 여기까지 다 주는 문제입니다. 1번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역으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고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면 환지 방식이 아니고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간다는 것.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라도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국가나 지자체 정할 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왜 받습니까?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수용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에 따라서 실시계 인가받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실시계 인가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냥 법규범 같은 이게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 얘들이 이제 사업 시행하거나 둘 이상이 토지 소유자들이 등록업자나 기타 업자들하고 공동으로 할 때 지정권자가 야 너들은 규약을 만들어라. 그 토지 소유자들이 할 때 규약을 만들고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요. 그 국가나 지자체는 시행 규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규약이란 말은 지자체가 할 때 규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이 할 때 규약을 만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조합이 할 때는 규약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정관이란 말을 쓰는 거죠. 정관.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여기 지금 문제 1번 문제가 맞는 말이죠. 어려운 것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우리 도시개발법 6문제에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손을 못 대는 문제를 낸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국가가 지자체가 할 때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 범위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골라봐요. 이건 누구도 못 외워놓은 내용들이고 외우지 않는 내용이죠.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전부 다 합니다. 실시계획 설계, 실시설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 담으면 실시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반시설 공사, 부지조성 공사, 토지 분양 이런 걸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만은 자,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30일에 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 복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영역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사용 방식, 사업시행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머릿속에 항상 틀린 것이 4개고 1개가 맞는 것이다 하고 틀린 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방공사가 시행을 한다. 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없다. 자,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토지 수용을 할 때 면적의 3분의 1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 필요 없지요. 소유자 기타 민간 시행자일 때. 그래서 얘들은 동의 전혀 필요 없이 수용하니까 틀렸다. 지자체가 시행자의 경우에 지급보증 없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맞지요?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은 보증을 안 받아도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 승인 없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선수금 미리 받을 때는 지정권자 승인, 이 안에 답이 힌트가 들어갔어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이라고. 그럼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죠. 그 다음에 원형지 면적은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고요.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3택지 1공장, 요게 뭐냐? 국민주택지, 그 다음에 332의 단독주택지, 공공택지, 공장부지 등으로 할 때는 추첨의 방법으로 하고,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토지상환 채권으로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얘도 틀렸죠. 그래서 개발법은 6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국토개법 12개 중에 2문제, 개발법 6개 중에 한 문제가 우리 영역을 벗어난 문제예요.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시행 옳은 것은, 자, 조합의 정관에는 정관 내용을 못 외웁니다. 그런데 정비구 위치 면적 포함된다. 자, 얘가 맞긴 맞는데 이런 문제는 자, 나머지 것들을 체크하면서 답 찾는 거예요. 자, 조합 설립인가 후에 시장 운수 등의 LH공사 등을 시행자 지정 고시했다. 그러면 더 이상 조합은 있을 필요 없지요.
그 고실의 다음 날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이 문장은 자기 이름보다도 자주 반복해 온 거예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때 국토법에 따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건설하지 이외에서는 안 됩니다. 상업준주거. 그래서 59번 문제까지는 쉽다는 거예요. 60번 문제는 비용 부담 괜찮습니다. 틀려도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감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감각이 있거든요. 보면은 3번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법조문이요. 시장 운수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융자 알선할 수 있지만 직접 보조할 수 없다. 융자를 하거나 융자 알선하거나 직접 또는 직접으로 보조할 수도 있어요. 보조할 수 없다. 지금 융자하거나 융자 알선할 수 있거나 하는데 보조를 못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하고 침착하게 항상 생각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굳이 30일에 대비해서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거든요. 60번이요. 60번 그래서 자세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 통과. 그 다음에 61번. 이 문제도 우리가 여러분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비 사업을 할 때 시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가서 정비 사업 시행 인가 전에 14일 이상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시험 공부하신 분 있으면 14일 전까지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여 의견 수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그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관시면 공고하는데 그 통지할 내용도 있고 분양 공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지금 분양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이거는 당연히 공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 내력 같은 거. 근데 분담금의 추산액은 공고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 우리가 분양 공고할 내용까지 암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머리가 박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무리니까 정답은 어찌어찌 찾겠습니다만은 4번. 그래서 분양 공고에 포함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분담금의 추산액 같은 것들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통지를 할 내용이지 공고할 내용이 아니다는 거. 이 참고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해설을 한번 가져왔는데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가격 이런 것들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를 해주고 통지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양 대상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력 등 시행령으로 정한 다음 사항을 일관시는 공고하라. 이 분양 공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인가 내용부터 시작해서 분양 신청 기간, 장소, 자격, 종류 명칭, 그 다음에 대지 건축물의 내력, 분양 신청 방법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요거는 분양 신청할 때 통지하는 내용이고 분양 공고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정비법은 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금 이런 문제도 경미한 변경을 넣어놓고
틀린 거 찾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안 보면 설치계획 바꾼다, 기간 단축을 한다, 설치계획 변경한다 할 때 예정구역 면적 20% 범위 안에서 변경인데 25%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미한 변경 박스에 있는 거 다 외우기는 그렇고 이런 수치가 나올 때 익숙하지 않은 걸 답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4번 틀렸는데 정답 4번인데 이것도 이 문제도 여러분들 나중에 향후 시험 준비하신다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매년 출제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외워놓으셔야 돼요. 기본계획 정할 때 14일 이상 주민공람 의견 등 정비기본계획은 14일 이상,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번처럼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 열람한다.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공부할 때 열람하지 말아라, 고시하지 말아라. 그건 틀려버려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진입로 지역과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구역 지정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지요. 철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는요,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4일 이상 사놓을 때, 14일 동안 사놓을 때 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마 제가 지금 이게 안 넣었구나.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한 달 이상 사놓을 때 허가를 받죠. 14일 사놓을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보면은 그래도 어려운 문제 2개 있지만 쉬운 문제도 이렇게 있다는 것. 그 다음 64번에 총회 소집, 규정 내용, 글자 들어갈 것. 원래 조합은 5분의 1인데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리고 총회 소집할 때는 총회 개최기 7일 전까지 일시적인 목적, 안건, 장소를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5분의 1입니다만은 워낙에 중요한 바로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7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주택법상 용어 65. 이번에 주택법은 문제들 조금 평이했습니다. 건축법이 어려워서 그렇지요. 옳은 겁니다.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 분리된 토지를 각각의 별개 단지, 별개 단지 할 때 2개만 외워놓으면 된다. 21, 8도.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 지나가고 있으면 별개 단지로 본다는 것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택법 문제인데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죠.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하고 공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가구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이지 기숙사는 포함,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주택이란 쭉 해놓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연습하는 문제죠. 자, 놀이터, 건생, 유치원, 주민운동, 지역 난방공급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65번은 주는 문제 1번. 자, 6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택법 중에 조금 약간 난해한 것. 예전에 나올 때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인데 말이에요. 구분 소유자 동의를 묻는 거 이렇게 나올만 했는데 조금 어렵게 됐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조합은 동의받은 정산서라는 것은 끝나야 되잖아. 끝나야 정산한다는 얘기니까 끝나야 되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니까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조합 규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합은 자격이 있습니다. 80% 사용권 확보했어요. 이런 걸 들어가야 돼요. 이거 딱 보면 뭐 이 중에 실제 시험장 가도 이렇게 약간 허점이 많아요. 지금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는 것은 정산한다는 것은 다 끝나고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속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주거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 모두 골라봐라. 참 이게 진짜 이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적으로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시군구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임수자를 주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의 임수자를 지정한다. 심의 거치란 규정은 없거든요, 여기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까지 잘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아마 기억, 니은, 뒤끝, 기억, 니은, 뒤끝을 하든지 니은, 뒤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텐데 이때는 뭐 운명의 신은 4번을 들어주죠. 그래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 모두 골라봐라. 니은하고 뒤끝,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두 놈입니다.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할 때는 심의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사업계획서 짤 때는 당연히 부대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포함돼야 되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600세대 이상 지을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잖아요. 600세대. 이건 뭐 주는 문제죠. 우리 다른 것들을 뭐 특별히 읽을 것도 없어요. 2번 틀린 것 600세대. 그 다음에 사용검사 매도청구 이건 정말 수도 없이 풀었는데 우리가 뭐 롯데 얘기도 해가면서 그래서 그 입주자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대지의 일부 즉 5% 미만의 땅이 소송을 통해서 실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있으면 2년 내에 그 땅 우리한테 팔아달라 매도 청구를 구하죠. 시가로 안 팔면 4분의 3 이상 입주자 동의 얻어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때 든 돈 전부를 사업주체한테 구상을 할 수 있다. 뭐 그 문제인데 워낙이 이것은 중요한 거라 매도 청구할 때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일 때 인정하고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송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5% 2년 나오면 정답 2번. 그래서 주택법 이런 데서 뭐 우리가 틀려야 할 문제는 크게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자 70분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공사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5년 내 공사 착수합니다. 그런데 1년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제가 일부러 해설을 좀 넣어놨습니다. 앞으로도 좀 대비를 하려고요.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 다음 같다 해놓고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 받았다. 당연히 연장해 주죠. 발굴 다 끝나고 1년 동안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당 사업지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될 때, 자 착수가 지연될 때 이때도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4번 보세요.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착수지연. 자,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공사 착수기간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5년 내 착수하라. 연장 1년 연장해 줄 수 있다. 연장을 아무나 해줍니까 이걸? 그런데 지금 뭐냐면 소유권의 분쟁 이상이 있는데 땅에 대한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을 한다는 얘기는 주먹으로 해결, 주먹으로. 이거 연장해 주면 안 되잖아요. 소송을 통해서 네 것 내 것 원고 피고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공사 못하게 된다. 공사중지 가처분 들어가니까 그때만 연장해 주는 거지. 소송회의 방법으로 이건 찍어도 당연히 4번을 찍어야 돼요. 소송회의라는 것은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착수기간 연장 사유를 못 외워도 굳이 5개 중에 얘만큼 이상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답이 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짬밥으로. 자, 71번은 거의 뭐 찍으라고 주는 문제죠. 청문을 하는 보통 청문은 국토법에서 개도실이 개발행위 허가 취업원이 취소,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할 때 그때 위주로 내는데 주택법에서 청문 취소 대상을 물어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100년간 시험 안 나온다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이렇게 이 청문 혹시 앞으로 청문 나오면요
특정 자격이나 지위를 줬다가 그걸 못하게 할 때 청문 취소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리모델 허가, 사업 등록 말소 이런 것들 할 때지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는 대상이 아닌데 따로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만은. 자, 이 문제가 건축법인데 이번에 건축법 문제는 한 3문제 정도가 짱짱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약간 돌려놓은 거예요. 이 문제 학생들이 함정이 빠질 수 있는데 늘상 그 개발행 허가를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의지한다고 내가 이제 외운 사람들이 많은데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자가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모두 골라봐라.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보면 돼. 자, 얘는 찾았습니다. 보전 산지 일시사용 허가, 전용 허가 인정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전 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적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농림지역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오케이 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빼든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전부 다 정답 처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이 빠져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 등은 도시지역에서만 의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농림지역 등에서는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를 뺀 기역, 니은, 리얼만 의제해 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제가 일부러 해설을 넣었는데 이거는 시험에 또 주의해야 되니까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다음에 허가나 신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자, 개발행 허가 계산농하라고 외웠다가는 보세요. 산지 전용 허가, 전용의 신고, 일시사용 허가 이런 걸 다 의지해 주는데 다만 보전 산지면 도시지역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기억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실수를 좀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전 산지 전용 허가 등은 도시지역에서만, 농림지역은 의지 안 해줍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하천 전용 허가, 계산, 농하 요 4가지. 보전 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의지해서 딱 기억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자, 이 부분들은 전혀 출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100년간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문제인데 틀린 건데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이게 민원이 생기면 민원 해결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지자체, 국가, 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2분 틀린 건데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대를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 하나지 않고 이해관계자 등 다 포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하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 주제는 공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시험에 혹시 준비한다면 얘 말고 딴 쪽으로 또 특별한 거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예치금. 얘도 뭐 한번 설적식은 언급을 했을 텐데 한번 읽어보고 다시 나오기는 좀 무리입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계에서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측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1%. 그래서 1번. 얘는 우리 문제집 이런 데서 한 번 정도 다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세게 강조 안 해도 아마 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번이죠. 75번.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됐는데, 자, 제가 이걸 얘도 거의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앞으로 다시 안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건축 부분에 그런 문제가 몇 개 나왔는데 이 중에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오피스텔 전혀 해당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아까 문제처럼 30일에 대비할 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부분이다 하는 거.
그다음 76번은 수도 없이 나왔고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것. 건축법상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자, 보통은 여러분요. 보통은 지정됐거나 가지정된 문화재. 자, 그다음에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얘네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데 이번 시험은 철도계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얘네들을 던져놓고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만 고른 거 찾아봐라. 전부 다지요.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선로 상하 위아래 가로지르는 보행자 시설,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런 건 전부 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이 이걸 가지고 시험을 냈는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시험을 냈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전체적으로 내거든요. 이렇게 정답은 5번입니다만 어차피 얘는 다 암기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개발지역 등등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땅이 A 땅이 있고 여기에 B 땅이 있다. 이 대지 간의 간격이 100m가 안 된다면 자, A 땅은 용적률 300% 적용을 받고 B 땅은 용적률이 500% 적용받으면 자, 원래는 각각 대지별로 300% 지어야 되지만 땅 주인들이 합의를 하면 통합해서 두 필지 800으로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A가 6층을 지을 걸 8층을 짓고 싶다. 그러면 얘는 300이 아니고 400으로 짓고 얘는 굳이 높이 제한 때문에 500을 못 짓는다. 그러면 저 4층밖에 저 건폐율 50% 100평이라고 치면 4층 예를 들어 400%만 짓고 있다 8층으로 100% 남는다. 그럼 여기는 500% 안 하고 400%로 하고 100%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이용료를 받으면.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필지마다 대지마다 용적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간격이 100m 이내 땅이라면 합쳐서 합친 용적률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허가 신청할 때 결합건축 협정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얘는 뭐 이 내용 가지고는 중개사 시험 역사상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 앞으로 나오기 희박합니다만은 결합건축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해놓을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시한 내용이 용도식이 뭐냐고 준주거, 삼정, 일반 예를 들어 준주거 막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자연인이면 성명, 주소 당연히 이 신원에 대해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계획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5번처럼 용적률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정리된 대지별 용적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지방세 납세 증명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찍어도 이런 건 찍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 결합건축은 아마 30일에 대비 이론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공작물은 뭐 예상 가능한 거였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옹벽 담장은 2m 넘을 때, 광고판, 광고탑은 4m 넘을 때, 태양에너지용한 발전설비는 5m 넘을 때, 그 다음에 굴뚝, 장식탑, 철탑, 기념탑 등은 다 6m 넘을 때,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8m 이하인 것, 고가 수조 8m 넘는 것, 지하 대표 30 넘는 것 설치할 때 축조 신고 대상을 해야 되는데 그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 굴뚝, 장식탑, 철탑 등은 6m 넘어야 되죠. 4m밖에 안 되니까 얘는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죠. 이런 문제도 또 주는 문제 줍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건축법 문제를 보면 78번 빼고 자 77번, 그 다음에 75번, 그 다음에 73번 이 세 문제는 손을 못 대게 준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조금 신경 쓰면 되고요. 이건 주택법이니까.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많은 세 문제까지 손 못 대는 거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러면 이건 좀 쉬운 문제죠.
단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된 토지, 초지는 제외하고, 맞죠? 이거는 관상용 20개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이건 농업 경영이 아니잖아요. 이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조경 목적으로 심어놨는데 농지로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목이 답이고, 논이라는 얘기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계량시설에 해당하는 양수, 배수시설의 부지. 그래서 기억하고, 이것이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니은은 빠져야 되지요. 기억하고, 디귿. 니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경 목적이기 때문에. 자,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참, 이 부분 참, 우리가 위탁 경영할 때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 그 숫자 2개는 외워놓으라고 했거든요. 6개월간 대한민국이니까 국내죠, 국내. 국내 여행할 때는 위탁 경영 못하죠. 선거에 따른 공익 취임으로 자격 못한다, 위탁 경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억 문제는 과수나무를 가지치기, 열매 쏟기, 재배관리, 수확하는 농작업의 연중 30일 이상 종사하는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4주간이라고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틀렸단 말이에요.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골라봐라.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디귿은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니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 기억 부분은 조금 암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지법은 특별히 어려운 건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79번은 풀 수 있고 조금 약한 사람들은 막 80번 틀리고, 그래서 농지법은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그 예상대로 갑니다. 그래서 건축법 3문제 손 못 대고, 주택법 2문제, 그 다음 도시정비법 2문제, 개발법 하나, 국토법 2개. 이 정도는 항상 머릿속에서 우리 공법에서는요, 손 못 댄다 하고 예상을 하셨어야 돼요. 자, 일단 시험은 끝났고요. 올해 우리 공법에서 정말 4월 달부터 합격단도 실시를 했고, 매년, 그 다음 밴드에 매일 문제 올라갔고, 그걸만 꾸준히 연습하시고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공법으로 합격하는데 큰 도움 됐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전, 계속 도전합니다. 그 도전하는 게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합격할 수 있다 묻고, 1년 동안 힘든 시간 스스로 싸움을 한 우리 난소공 명작 회원 여러분들은 도전한 것 자체로도 존중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힘든 걸 겪었기 때문에 기존의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니까 다 극복할 것이고, 앞으로 새로 데뷔하신 분들은 우리 난소공 카페나 명작 공법을 통해서 공법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꼭 딸 수 있고, 따서 현업에 나가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30회 시험 1년 동안 아니면 더 긴 기간 동안 공부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실수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굳이 한 번에 좌절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꼭 자격증을 따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서 평생 내가 그때 마무리 못했던 걸 후회 안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격증 따면 내가 부동산 관련된 건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회 시험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고생했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드리고, 30일에 대비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문제를 해설 강의였습니다. 자, 해설 강의 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